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1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지난 거래일 뉴욕 증시에서는 노동시장이 견조한 것이 확인되면서 추가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 역시도 오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 기준으로는 강보합권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은 동반 매도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굵직한 이슈들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중국에서 오늘 CPI가 발표가 됐고요. 이번 주 수요일에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에코프로 그룹주가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또 현지 시간으로 같은 날 미국에서는 CPI가 발표되고요. 다음 날은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하나씩 저희와 체크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측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댓글 참여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7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는 이 시각 보도본부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셨던 헤드라인 중에서 세 가지를 골라서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보도국의 최민정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커지게 되면서 분리막 시장 역시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7조 원에 육박하는 시장이 열리게 된다고요? 네, 일단 분리막에 대한 용어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리막은 배터리 폭발 방지를 위해 양극과 음극이 닿지 않도록 막아주면서 또 리튬이온이 지나다닐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미국 전기차용 리튬이온 전지 분리막 시장도 2030년 약 6조 9천억 원의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조사 기관인 SN 리서치에 따르면 북미 전기차용 LIB 분리막 시장은 투라 면적 기준으로 지난해 8억 5천만 제곱미터에서 2030년에는 무려 91억 8천만 제곱미터까지 연평균 35%씩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에 SN 리서치는 한국 분리막 제조사들이 북미 시장을 석권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분리막 제조사들이 큰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고요? 네, 현재 북미에는 승용 전기차용 LIB에서 주로 사용하는 습식 분리막 업체가 없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으로 분리막 업체들은 2028년까지 북미에서 분리막을 생산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문제는 이 분리막 산업이 진입장벽이 높다라는 것인데요. 통상 분리막은 안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장기간 까다로운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해 기업들의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현재 주요 글로벌 분리막 기업으로는 한국의 WCP와 SKI 테크놀로지, 일본의 아사히 카세이와 도레이, 중국의 소수 업체들이 꼽히는데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시행으로 중국 업체들은 북미 진출이 사실상 힘든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북미 분리막 시장은 한국 기업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에 IPO 시장이 크게 또 활기를 띠고 있죠. 법안이 바뀌고 나서 지금 활기를 띠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좀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투자자들은 따따블 가능성이 열리자 이제 너도 나도 공모주에 투자하는 이런 열풍이 불어지고 있는 건데요. 공모 시장은 지난해 LG
에너지 솔루션 이후 주춤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다시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진행됐던 필에너지의 일반 청약에서는 무려 16조 원가량의 증거금이 몰리기도 했는데요. 업계에서는 IPO 청구 기업이 늘어나 공모 금액과 시총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 공개 시장이 이렇게 훈풍이 감돌게 되면서 그동안 상장을 늦추고 있던 대여급 IPO들도 지금 다시 상장한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어떤 종목들이 조금 예정되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IPO 시장이 조금 주춤하자 대여급들은 상장을 미루고 중소형주들로만 IPO 시장이 이루어져 왔는데요. 이제는 미뤄왔던 대여급들도 상장 준비에 나섰습니다. 일단 시총 5조에서 6조 규모로 추정되는 SK 에코플랜트는 하반기 중에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할 계획이고요. 이 외에 시총 3조 원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SGI 서울보증기업도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두산 로보틱스, 나이스 평가정보 등 기업들도 코스피 상장에 문제가 있는지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새마을금고 사태 중 원인으로 꼽히는 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인데 PF가 이 문제점으로 꼽히면서 다른 은행들도 불똥이 튈까 우려를 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 새마을금고 사태는 부동산 관련 업종에 적극적으로 대출을 해줬다가 경기 침체 및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부실이 증가한 것이 큰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다른 은행들도 새마을금고 불통이 튈까 봐 이리저리 신경을 많이 쓰는 모습입니다. 오늘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지난 6월 말 기준 부동산 PF 잔액은 16조 4,23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보다 무려 16.3% 증가한 수치인데요. 은행권은 부동산 PF 부실 우려는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 선제적인 리스크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나왔을까요? 네, 업계에서는 당분간 우량 사업자 위주로 선별적으로 여신을 취급하고 사업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추가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부동산 PF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보증부 여신 위주로 안정적인 영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각 보도본부에서는 분리막 이슈부터 새마을금고 사태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의 최민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 시각 주요 공시를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스피드 뉴스엔 공시 김혜연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피드 뉴스엔 공시 김혜연입니다. 미국의 이 고용 지표는 시장의 전망치를 하회를 했지만 추가 긴축에 대한 우려감을 잠재우긴 부족했습니다. 또 우리 시장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불안감, 부동산 PF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크레딧 이슈 계속해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 동월과는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라고는 하지만 전월 대비해서는 또 0.2%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하죠. 이 점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오후장에는 오전장 대비해서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상승 흐름을 이어나가보길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장 주요 공시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공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일 화이자와의 1조 2천억 원 규모의 CMO 계약에 이어서 이번엔 노바티스와의 계약을 추가로 공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6월 노바티스와 체결했던 투자 의향서의 본계약으로 계약 금액은 약 5천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이번 계약까지 포함하게 되면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올해 누적 수주 금액이 공시 기준 2조 3,387억 원으로 약 반년 만에 2조 원을 돌파하게 되는데요. 이는 역대 최대 기록이라고 합니다. 네, 이어서 CS윈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S윈드는 오늘 블라트 홀딩스 지분 100%를 취득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공시를 내놨습니다. 이 블라트 홀딩스는 하부 구조물을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풍력 발전기는 바람개비 역할을 하는 날개와 발전기 그리고 지탱을 해주는 풍력 타워로 구성이 되는데 CS윈드는 기존에 이 풍력 타워를 주로 만들었었는데 이번 인수를 통해서 하부 구조물 시장까지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주식 취득 예정일은 오는 11월 1일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대림제재 공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제지는 주식 가격의 안정과 이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자사주 3만 주를 장내 직접 취득하기로 결정했다라고 공시를 통해서 내용을 밝혔습니다. 취득 금액은 2억 6,160만 원이고요. 대림제지는 내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자사주를 취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세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세아가 자사주 소각 관련한 공시를 내놨습니다. 자사주 28,530주 약 40억 원 상당의 회사가 보유하고 있었던 자사주를 소각한다라고 하고요. 소각일은 오는 31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장 주요 공시들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스피드 뉴스앤 공시 김혜연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이슈와 주가의 변동성에 투자 전략을 업데이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알파경제의 김종효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과 다뤄볼 이슈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한 뉴스입니다. 메타가 트위터의 대항마격인 스레드를 출시했습니다.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는데요. 스레드가 디지털 광고 시장에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다라는 분석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디지털 광고주들이 비상하고 있는데 관련 종목으로 와이즈버즈, 플레이디, 비트나인, 모비데이즈 등에서 강세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메타가 새로운 SNS 플랫폼을 좀 구축을 해왔습니다. 스레드라는 플랫폼인데 벌써 1억 명 정도의 사용자에 육박한다라고 합니다. 다른 SNS와 비교해보면요. 챗 GPT가 2달 정도가 걸렸었고 틱톡과 인스타그램이 9개월, 유튜브가 2년 10개월 정도 걸렸던 점을 감안하면 지금 거의 사흘 만에 1억 명이 확보가 될 거라는 점은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만큼 우리 관련 주들도 좀 기염을 토하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와이즈버즈 같은 경우는 지금 상한가 기록 중이고 플레이디 역시도 상한가 그대로 기록 중입니다. 지금 비트나인과 모비데이즈 같은 경우 상승분을 조금 반납하기도 했는데 관련주의 주가 동향부터 좀 짚어주세요.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와이즈버즈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의 기존의 광고 플랫폼과 연관돼 있는 종목이라는 점에서 급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종목군들도 이 시장이 다시 커지게 되면 그동안 좀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특히 이제 주요 매출처라고 볼 수 있는 국내 카카오나 네이버의 매출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판로를 뚫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자체가 이들 종목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죠. 다만 잠시 후에 한 번 더 언급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이 스레드의 그 흥행 요인을 우리가 좀 분석해 보면 과연 이들 종목의 상승세가 유효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새 시장이 생길 것 같다는 그런 기대감, 또 최근 시장이 오늘은 소폭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워낙 시장이 또 약세를 보이면서 새로운 좀 상승 쪽에 목말라 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스레드라고 하는, 또 스레드뿐만 아니라 최근에 메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메타의 주가도 상승했죠. 그런 측면에서 일시적인 테마 형성이 되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굉장한 좀 플랫폼이 등장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이 플랫폼 좀 비교를 해보면요. 트위터와 조금 닮아 있어 보입니다. 트위터의 버금가는 인기를 스레드가 얻게 된다면 디지털 광고계도 조금 다른 지평이 열릴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살펴보면요.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그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투자 전략 저희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네, 테마성으로 그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이유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여기에 흥분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먼저 그러면 트위터
초반부터에서는 왜 급격하게 사람들이 이탈했을까라고 살펴보면 유료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한을 걸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가기 시작했던 거죠. 두 번째로 SNS에 사람들이 염증을 느끼기 시작했던 이유는 원래 내가 아는 지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시작한 플랫폼인데 요즘은 소통보다는 뭐 대부분 사람들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인스타나 뭐 페이스북이나 모두 개인 피드에 뭐가 뜹니까? 전부 광고만 뜨는 거죠. 지인의 어떤 뭐 얘기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지인의 얘기보다는 지인의 이름으로 올라온 광고. 혹은 뭐 지인이 좋아한다는 광고, 내가 예전에 한번 봤던 광고, 이런 것들이 전부 좀 자리매김하고 있죠. 뭐 틱톡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SNS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실증을 느끼고 짜증을 내기 시작한 그런 상황에서 텍스트 기반으로 좀 더 굉장히 미니멀하게, 그렇지만 또 글자 수는 예전보다 좀 확대돼서 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사람들이 여기에 흥분하고 있는 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다시 광고를 단다? 네. 예전 SNS와 똑같은 길을 간다? 그러면 과연 지금 이렇게 흥분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그 정도의 그 흥분도를 보일 수 있을지는 저는 좀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왜 스레드가 뜨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배경을 살펴보면 현재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의 상승세가 유효한 것인지 또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는 조금 물음표가 필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일단은 처음 다시 등장한 플랫폼인 만큼 아직까지는 광고에 대한 필요도가 나타나지 않지만 앞으로 갔을 때 비슷하게 나아간다라면 또 이제 똑같이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관련해서 지금 라이브 커머스 부분도 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봐야겠습니다. 사실 카페24라든지 나이스정보통신, KG모빌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급등세를 연출을 하기도 했잖아요. 유튜브가 사실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 등판을 했다라고 봐야 하는데 그렇다면 관련주들 추가 상승 앞으로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까요? 네, 유튜브가 이쪽 시장으로 진출하게 되면 전체 시장이 아주 크게 파이가 넓어질 수 있는가? 일부 물론 늘어날 네. 수는 있겠죠. 근데 잘 살펴보시면 뭐 기존에 가장 뭐 활발하게 하던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라든지 그다음에 뭐 네이버 라이브라든지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뭐 토스도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 하고 있는 플랫폼이 거의 없을 정도로 라이브 커머스는 이제 다 하고 있는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유튜브가 이걸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나 싶을 정도로 늦게 들어온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가장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충성도가 높은 유튜브가 들어왔다라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의 시장 확대는 있겠지만 이건 결국은 시장을 나눠 갖는 점유율 싸움인 것이지 새로운 신시장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시장은 아니다라고 봤을 때 뭐 물론 카페24를 포함해서 이렇게 디지털 플랫폼을 넓혀주거나 추가적으로 확장해주는 그런 플랫폼 기업들에게 일부 뭐 도움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폭발적인 상승세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들 종목의 전반적인 상승세도 꺾이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앞서 말씀드렸던 소위 SNS의 광고 그다음에 뭐 커머스에 질려버린 사람들이 조금씩 빠지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뭐 저는 뭐 본질적인 상승보다는 이것도 테마성 흐름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부분 광고에 대해서 사실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수익적 측면에서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런 광고들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피로도를 느끼지 않고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보실까요? 네, 내가 광고를 봤나 보지 않았나 뭐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네. 광고를 흘려 보내야 할 텐데 뭐 그건 뭐 정말 어렵죠. 뭐 제가 뭐 마케팅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런 식의 마케팅은 뭐 세대를 돌아보더라도 뭐 1년에 한두 개 나올 정도의 어떤 그런 뭐 기발한 광고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일반적인 플랫폼에서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이제부터는 AI 기반의 광고 확장 이런 것들이 그나마 뭐 사용자 입장에서는 조금 필요한 것들,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광고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항감이 조금 덜하겠죠. 근데 지금은 내가 한번 눌러보기만 해도 계속 반복해서 광고가 그렇죠. 뜨고 그다음에 나의 연관되어 있는 친구들이 광고를 보면 그 광고도 나에게 또 연관되어서 뜨고 이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피로감을 느끼는 것이어서 좀 더 AI로 정밀하게 타겟 광고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피로도를 낮추고 그다음에 보는 이용자가 방어감 없이 볼 수 있도록 어떤 그런 허들을 낮춰줘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네이버가 이번에 7월 달에 나올
검색 엔진, 그다음에 검색 서비스의 확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서비스를 가져올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구글 바드나 아니면 챗GPT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AI도 뭐 아까 보신 것처럼 폭발적으로 확장했다가 지금 1억 명에서 계속 멈춰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해보니까 별거 없더라. 처음에 신기했는데 써보니까 별거 없더라. 그다음에 조금만 심한 데서 뭘 해보면 쓰레기더라.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서 확장이 멈춰져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 B2B로 넘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돈 되는 산업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결국은 뭐 챗GPT, 그다음에 뭐 바드, 그다음에 이번에 나올 네이버의 클로버엑스는 점검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만 이렇게 AI로 특화된 광고 정도만 그나마 앞으로 살아남고 더 확장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렇죠. 수익성 측면을 생각한다라면은 지금 굉장히 광고를 안 붙일 수는 없는데 어떻게 전략을 짜 나가야 할지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는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뉴스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췌한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4박 6일간의 동유럽 순방을 위해서 출국합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 후에 폴란드를 방문하게 되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14개 이상의 양자, 다자 정상회의를 열고요. 방산과 원전, 인프라 수출 확대를 위한 정상 세일즈 외교에 나설 예정입니다. 오늘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섹터, 방산, 원전, 인프라 섹터에서 움직임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나토 정상회담을 위해서 출국을 하게 됩니다. 관련해서 우크라 재건 협력 방안도 논의를 할 예정이고요. 또 오염류 방류 이슈와 또 북핵 억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를 좀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일정이 좀 어떻게 될지도 한번 짚어주시고 관련된 섹터들의 투자 전략 한번 이야기 좀 나눠봐야겠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우리는 나토국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뭐 양자회담을 통해서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겠지만 실제 계약으로 이미 연결되어 있거나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발표가 되는 것들이 MOU라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계약이 발표되는 것들 중에서 이미 다 체결된 것을 가서 이제 대통령이 확정하는 것이라면 그것도 이미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언급드렸다시피 뭐 어떤 대통령이든 가서 무언가 한다는 것이 뭔가 뉴스상에서는 큰 이슈가 될 수 있지만 주가에는 선반영되었거나 미반영된 것들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MOU로 맺은 것은 실제로 계약으로 연결될 가능성 없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뭐 계약률 자체가 워낙 낮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놓고 봤을 때 지금 뭐 과도한 기대를 가지는 것 자체가 저는 의미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크라에서 우리가 건설을 진짜 할 수 있느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은 기본적으로 건물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원래 형태로 똑같이 짓는 것을 원하지 우리처럼 그냥 상자각 형태의 아파트를 짓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요. 두 번째로 만약에 무슨 모듈러 주택 같은 것들을 하는 것이라면 국내 기업 말고도 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 널려 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는 수에 뭐 대통령이 가서 회담 한 번 했다고 해서 뭐 당장 뭔가 수익을 얻고 이런 건 아니다라는 거고요. 대신 이제 큰 그림에서 봤을 때 대통령이 가지 않아도 이미 방산이라고 하는 한 축과 그다음에 에너지 인프라 확장이라고 하는 한 축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확장되고 있는 산업 속에서 대통령이 가서 뭔가 정치적인 해법을 조금 더 얻어오면 이것은 플러스 알파가 될 수도 있고 플러스 알파가 없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이제 산업의 확장 자체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뭐 단기적인 어떤 주가의 흐름만 보면 테마주들이 더 뭐 강하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다만 시간을 좀 되돌리고 나면 테마주는 결국 제자리로 돌아와 있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뭐 삼부토건을 포함한 해당 그 테마주에 대해서는 뭐 트레이딩 정도는 여전히 유효할지 몰라도 항상 수익 관리를, 위험 관리를 철저하게 하실 것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재건과 관련된 섹터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을 제시해 주셨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산업에 대해서는 이번에 정치적인 해법을 찾아온다라면 조금 더 좋을 것이고 앞으로 그 부분은 그래도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다라고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삼부토건을 좀 살펴볼게요. 오늘은 또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네요. 27% 넘게 올라주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최근 들어서 뭐 최대 주주였던 DYD가 지분 매각을 하고 유상 증자를 한다라고 하면서 또 주가가 출렁이기도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저는 뭐 가격을 불문하고 일단 비중이 너무 많으신 분들이라면 비중 축소가 답이고요. 그다음에 뭐 비중이 별로 없고 이익이 조금 나신 분이라면 아직은 지켜볼 여지가 있을 것 같고 비중이 얼마 안 되지만 손실 나신 분들도 비중을 줄이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삼부토건의 본질이 뭡니까? 지금 우크라 재건이 본질입니까? 우리나라 건설사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뭐 토목건설을 포함한 다양한 건설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국내 부동산 시장이 하반기에 기로에 서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일 없이 지나갈 수도 있지만 뭐 나름 전세 가격과 관련된 변동성으로 인해서 일정 부분 변동성이 올 수도 있고요. 또 PF 관련 문제도 여전히 잠재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뭐 앞으로 우크라 매출이 과연 얼마나 올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크라 매출과 상관없이 국내 매출에서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 기업이 버틸 수 있는 기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을 봤을 때 이 기업이 뭐 뉴스가 나올 때마다 급등락은 반복될 수 있으나 그러한 급등락을 버텨내면서 매매를 하는 것이 좋은 투자 방법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의 급등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비중이 많으신 분은 비중 축소. 그다음에 이익이 나신 분들은 어느 정도의 추세를 조금 더 지켜보실 여지는 있을 것 같고 기술적으로. 그다음에 손실 보신 분들은 현재 구간에서도 저는 가격에 불문하고 비중을 축소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부토건의 본업을 생각하면서 비중 축소 전략을 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보유자별로 한번 차별화해서 전략 제시해 주셨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모듈러 주택과 관련된 이슈도 좀 보겠습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을 하게 되면서 모듈러 주택 관련 경우에도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는 있는데 앞서서 조금 보수적인 관점을 제시는 해주셨어요. 그래도 오늘 주가를 살펴보면 범양, 건영 같은 경우에도 7%대 강세가 나타나고 금강공업에서도 6%대 오름세가 관찰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듈러 주택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앞으로 조금 더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는 없을까요? 원래 그 모듈러 주택과 관련돼서 뭐 제가 아주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글로벌 건설 시장에서 가장 크게 이제 자리매김했던 게 국내 기업이 7, 80년대였다면 90년대, 2000년대 이후로는 뭐 중국이 주로 여러 곳에 가서 많은 이제 건설들을 하게 된 것이죠. 뭐 인프라 건설뿐만 아니라 이런 뭐 다양한 건설들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우리가 중국을 이길 수 없죠. 그런데 중국이 지금 러시아와 더불어서 전 세계 거의 뭐 공적 수준으로 가다 보니까 그러면 뭐 그 다음 기업인 한국 쪽에 뭔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될지 몰라도 돈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적과 아군이 구분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더 싸게 공급할 수 있는데 비싸게 그 좋은 국가 것을 사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뭐 동의할 수 없고요. 그래서 최근에 뭐 미국과 중국이 그렇게 싸운다지만 미국의 대표 CEO들은 그렇게 여전히 중국을 사랑하고 중국을 가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 뭐 돈을 벌 수 있는 곳이라면 어떤 식으로든 뭐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돼서 그래서 저는 뭐 금강공업이나 범양건영 자체가 그렇게 뭐 대단한 기업도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글로벌 모듈러 실러시장에서 이들이 헤게모니를 갖고 강력하게 진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술력도 갖고 있지 않다. 그다음에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다시피 모듈러 주택 우리나라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 주변에 찾아보면 유럽 건설사들 중에서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충분히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들 종목의 급등락은 결국은 일시적인 뉴스를 타고 계속 움직이는 것일 뿐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본질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위험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비용적인 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모듈러 주택 같은 경우 우리나라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만큼 한번 체크를 잘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탑픽 종목은 어디에서 가져오셨을까요? 네, 일단 글로벌 에너지 인프라가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국내에 이제 관련된 기업은 LS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자, LS는 지금 딱 한 가지만 안 좋고 나머지는 다 좋습니다. LS M&M이라고 하는 과거 니꼬동 재련으로 불렀던 자회사가 구리 가격과 주가가 연동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구리 가격 자체가 조금 굉장히 조정받으면서 1분기에도 실적이 별로였고 2분기에도 실적이 지금 뭐 동가격 동향만 봤을 땐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근데 그 외 나머지 자회사들은 실적이 다 대거 좋아지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뭐 전선도 좋아지고 있고요. 일렉트릭도 좋아지고 있고요. 엠트론이라고 하는 농기계 업체의 실적도 좋아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관련 자회사가 2차 전지 소재 쪽까지 진출하고 있는 양상임을 고려해 봤을 때 이 종목은
2차전지 관련주로도 봐야 되거든요. 물론 매출에서 아직 큰 비중은 아닙니다만. 그런데 보통 2차전지와 연관만 있다고 해도 뭐 밸류, PR 밸류 뭐 20배 정도, BPS 한 2배 정도는 뭐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게 기본인데 이 종목은 지금 BPS가 12만 원입니다. 근데 현재 주가가 여전히 9만 원도 안 되는 양상인데 뭐 그렇다면 이 종목도 어느 정도 그 정도 수준까지 다른 2차 전지로 구분되는 종목까지의 밸류는 갈 수 없겠지만 최소한 BPS 한 배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에너지 인프라의 확장이 일시적이지 않다는 거죠.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주가의 피크는 아무리 빨라야 올 하반기 말 정도 조금 더 늦게 진행된다면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상승이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봐서 목표가는 BPS인 12만 원,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대, 그다음에 손절 가격은 8만 원으로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탑픽 종목은 LS를 짚어주셨습니다. 투자 의견에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마켓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 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포스탁 데일리의 최양호 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볼 이슈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최근 새마을금고 위기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동성 위기설에 전국 새마을금고에서는 한때 수조 원의 예적금이 빠져나가면서 뱅크런 사태 우려가 고조가 됐습니다. 이런 금융권 리스크가 전파가 될지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태와 관련해서 정부가 예적금은 보장한다는 이야기를 전해오면서 일단은 긴급 처방안은 발표가 됐고요. 또 지난 9일에 부실 우려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이 사태 일지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이 사태가 어느 정도 분수령을 넘었다라고 판단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원장님. 네, 지금 뭐 보시면 이제 6월 16일 날 이제 고비점이 먼저 됐었죠. 그래서 합병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3월 달에 사실 경고음이 울렸었어요. 네. 근데 경기도 남양주 금고는 사실 굉장히 좋은 우량 금고였습니다. 그래서 자산도 2,300억이나 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억 이상의 이제 순이익을 나기도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지금 가장 우리가 문제시되고 있는 부동산, 금리 인상 뭐 이런 것들의 여파로 인해서 지금 합병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뭐 합병된다는 자체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계좌가 이름만 바뀌는 거지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큰 이제 여파를 남기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체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연체율이 지금 심지어는 9% 얘기를 하고 6%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2018년도에 2008년도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나왔을 때 우리나라 시중은행들이 막 부도가 나고 그랬잖아요. 그때 연체율이 얼마냐면 8%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근처까지 가 있고요. 지금 제가 6.18%의 지금 연체율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개인과 부동산 기업의 대출을 나눠놓고 보면 개인은 1% 미만이에요. 근데 지금 부동산을 위주로 하는 기업들의 대출이 굉장히 10% 이상의 지금 연체율을 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확산될 것이라는 그런 추정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 이제 경제계에서는 그런 게 있습니다. 금융위기는 10년 주기설이라는 게 있어요. 1987년도에 미국의 블랙 먼데이, 그다음에 97년도에 우리나라도 당했죠. 신흥국 외환위기, 그다음에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그 이제 10년이 지났는데 사실 코로나가 막아줬죠.
그래서 조금 연기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과연 이것이 2023년 오늘 시점에서 10년 주기설이 또 오는 거 아니냐는 우려감들이 많았었습니다만은 일단은 지금 잦아드는 그런 국면으로 진정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뭐 정부에서 굉장히 대책반을 만들어서 예금 보호라든가 그다음에 연체율을 줄이기 위한 그런 긴급 처방들을 지금 가서 분수령은 넘은 것 같습니다. 네. 분수령은 넘은 것 같지만 앞으로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이제 금융 뭐 이런 부분들은 다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에서 관리를 한다고 생각했지만 마을금고, 상호금융 중에 마을금고는요. 이게 참 희한하게 행정안전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이건 이제 관리 부처가 다릅니다. 이게 1963년도에 이제 뭐 이 전체 뭐 근거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그것이 이제 뭐 연합회 그다음에 점점 더 해서 중앙회까지 왔는데 새마을 운동하고 이제 네. 연계가 많이 됐었죠. 그러네요. 지금 새마을금고만 감독기관이 네. 행정안전부로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행안부에서 하는데 행안부에서도 그럼 이거를 전적으로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몇 명이 이거를 관리를 하냐? 행안부에서 지역 금융 지원과라는 데 있는데요. 과장까지 합해서 14명이 관리를 합니다. 아시겠지만 이 전체적으로 총 자산이 284조예요. 근데 최근에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편입을 한다 그러잖아요. 거기가 67조거든요. 그러니까 뭐 금감원이나 금융이 여기까지 다 합하면요. 한 2,500명 정도의 인원이 있거든요. 거기서 관리하는 거하고 14분이 굉장히 실력이 뛰어나시겠지만 그래도 2,200개가 넘는 그런 마을 금고를 다 관리한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뭐 국회에서 법 개정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에서 이거는 감독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내부적인 가버넌스도 좀 바꿔야 된다. 법 개정 사항까지 지금 얘기가 되면서 조금 더 진정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여러분 뭐 은행 가서 이제 금고에 넣는 돈을 못 찾는 경우는 분명히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금고가 하나가 부도가 나잖아요. 부도가 나면은 그게 다른 데로는 여파가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 독립채산자거든요. 근데 중앙에 뭐 20% 지금 뭐 예치금을 놓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행안부가 사실 금융위 역할을 하잖아요. 여기서는 중앙위가 또 한국은행 역할을 하고 각종 금고가 시중은행 역할을 그렇게 하면서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 관리 체계와는 다른 부분이라서 걱정을 했습니다만은 추후에 지배 구조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관리 감독 그거를 잘 한다면 빠르게 이것이 이제 회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게 더욱더 불안했던 이유는 사실 올해 초였죠. 올해 초중반쯤에 SBB 사태가 또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미국 쪽에서 그런 게 있었고 유럽에서도 사실 연쇄 파산 사태가 있기도 했는데 그리고 앞서서 또 원장님께서 짚어주셨듯이 예적금은 보호가 되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합원 출자금은 보호 대상이 아니고요. 또 부동산 PF 대출 우려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짚어봐야 할 텐데 그렇다면 이런 사태가 금고별로 좀 차별화돼 있다고 하셨지만 금융계 전반적으로 도미노처럼 좀 나타날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시스템 리스크로 넘어가는 부분들은 가능성이 이제 적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원인이 사실 부동산의 침체거든요. 그다음에 금리 인상 등등이 하는데 사실 이제 A급, B급 그런 시공들은 다 뭐 1금융이나 그다음에 증권사에서 하지만 그 이하로 내려가는 500억 단위 밑에서는 다 이제 뭐 이런 지역 은행이라든가 그다음에 저축은행 그다음에 상호금융에서 지금 맡았었거든요. 그다음에 A급이나 B급은 다 대기업들이 뒷배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좀 내려왔을 때는 조금 이제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이런 금리 인상에 굉장히 약해지는 부분들 등등이 지금 있어서 사실 뭐 잠깐의 뱅크런이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SBP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에는 36시간 만에 52조가 지금 나갔었잖아요. 그때 왜 그러냐면 디지털로 뺐어요. 그러니까 막 접속을 해갖고 착착 빼면 빠지지만 지금은 우리는 가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좀 번 부분들이 있고요. 연체율이 지금 6%까지 지금 올라갔고 사실 이제 이 6% 정도는 평균입니다. 근데
여기는 집단 대출이라는 게 있거든요. 마을 금고 한 당 1계좌에 대해서 5억 이상을 대출을 못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뭐 10개, 11개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50억이죠. 50억 하면 이제 500억을 만들어서 하는 집단 대출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가 지금 사실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회에서는 지금 77조를 지금 상환보증금을 갖고 있고 2조 6천이 예금보호기금으로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위기를 막아내고 시스템적인 그런 리스크는 넘어가지 어려운데 지난 주말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주말에 채권 시장이 좀 교란이 됐어요. 지금 연체액으로만 한 12조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한 6조 정도는 현금화를 해야지만 이게 갚아주거든요. 그래서 알 수 없는 채권들이 굉장히 지난 주말에 매도세를 지금 하면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금리가 올라가 버렸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추정입니다만은 이것이 뭐 마을금고 중앙회에서 내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걸로 보면 채권시장 교란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들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빠르게 지금 가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마을금고 사태의 경우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서 촉발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와는 조금 다르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 조금 교란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금융주에 대한 영향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과거에 또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런 사태들이 금융주를 좀 끌어내리기도 했는데 그런 만큼 우리도 걱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또 증권가에서는 뭐 선반영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원장님의 시각은 어떠실까요? 지금 이제 사실 우리나라로만 이제 제한을 한다면 지난 10년간 이 금융주는 굉장히 제자리 걸음했어요. 근데 사실 그 10년간 외국의 은행들을 보면 6배, 7배 뛰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지금 구조적으로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올해 초만 보면은 다들 은행들이 최대 실적을 올린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예대 마진이 좋아갖고. 그런데 규제, 뭐 황제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한다 그러니까 규제에 따라서 하락한 부분들이 지금 전반적인 흐름이고요.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레고랜드라든가 한전채 이런 걸로 교란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재로 있는 이 주가는 금융주는 모든 악재는 기반영이 돼 있다고 지금 보고요. 네. 현재 역대 최고 연체율이 있습니다만은 부동산에 집중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거의 관리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많은 지금 뭐 보증기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예비금들을 갖고서 지금 가고 있는 부분들이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거기다가 지금 2017년부터 지금까지 한 5년 동안 내부에 비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85건 이상의 지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횡령이라든가 배임 등이 나왔기 때문에 내부 통제 시스템도 굉장히 약한 거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바뀌어져야 되고요. 현재 그러니까 마을금고 중앙회의 의장은 간선이에요. 그래서 각 지방금고 2,200개의 지방금고에서 이사장들이 간선으로 투표하는데 이걸 직선제로 바꾸자 그래서 좀 바뀐 점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신임으로 들어오신 회장께서 굉장히 아주 진취적으로 대체 투자도 많이 하고 수익률도 올려야 되고 그래서 사실 이제 농협이나 수협을 보면은 최근에 뭐 신경 분리를 했잖아요. 뭐 신용하고 경제 분리하면서 사실 몸집이 서너 배씩 커졌거든요. 그래서 새마을금고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등등의 이제 생각들을 갖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셨는데 조금 뭐 이런 부동산 침체의 그런 뭐 고를 지금 못 벗어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는 여러분들이 추이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안정세는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안정세는 들어가 있다라고 판단해 주셨는데 앞으로 한번 어떻게 나아갈지를 계속해서 지켜보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금융주의 경우에는 하반기 실적 우려감도 있고요. 거기에 업황을 둘러싸서 우호적이지 못한 환경이 좀 조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새마을금고 사태도 그렇고 그렇다면 이런 가운데 또 증권가에서는 하반기 컨센서스도 하향 조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반기 금융주의 투자 매력도가 좀 떨어졌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저가 매수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은행주들 PBR이 0.3밖에 안 돼요. 퍼가 3.1이고요. 그럼 굉장히 지금
저평가 중에 저평가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은행주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거는 배당주거든요. 그래서 배당을 뭐 하면은 뭐 7%에서 22% 뭐 여러 가지 이제 은행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은 그 매력이 아직도 사실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금융 당국의 뭐 압박이라든가 그다음에 연체율 상승 이런 것들이 악재로는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년째 지금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지금 현재로 어떤 조정이 나오기 전이라도 바닥을 지금 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자본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익 측면에서 이제 방어력이 있어야 되고 이러면 이제 5대 시중은행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러면 굉장히 지금부터는 올라갈 일만 남았는가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간에 경기 침체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여러분들 조심은 하셔야 되지만 일단 마진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변동성을 가진다는 것을 먼저 전제 조건으로 놓고 보실 때는 배당주로서의 매력은 살아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매력은 투자 포인트로 굉장히 찾기에는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저가 매수의 관점에서는 조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저희 또 우리 금융주들 실적 발표 일정을 보니까 다음 주에 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목요일에 KB금융, 우리금융지주 발표가 되고요. 또 금요일에 하나금융지주가 발표가 되는데 금융주 전반적으로 뭐 하락세가 나올 것이다라고 말은 했지만 이 모든 종목들에서 다 좀 힘든 흐름이 관찰이 될까요? 실적이? 일단 경기 흐름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침체에서 벗어나는 부분들이 있고요. 역시 이제 금융주는 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금리 인상을 어떻게 하느냐 부분들인데 이제 금리 인상에 사실 이제 제동들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다면 이거는 금리 인상이 된다 안 된다 이건 양날의 이제 검이 돼버렸거든요. 올리면 올리는 대로 호재 악재가 있고 그다음에 동결하면 동결하는 대로 호재 악재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익 측면에 되는가 또 마진 흐름에 따른 변동성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현재로서는 이제 5대 금융 지주사로 보면 이런 면에서 가장 뛰어난 것은 KB금융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쪽에 한번 여러분들이 계속 어떤 트렌드를 잡아가시는 부분들이 금융주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길잡이가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일단 금융주들 실적을 발표하는 게 금통위 이후이긴 하잖아요. 그럼 그렇습니다. 금통위 이후에 이 실적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도 있을까요? 우리 이제 금통이라고 하면 요번엔 뭐 지금 뭐 만장일치로 동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 상황이 그대로 간다고 이제 보여줄 수밖에 없고요. 어떻게 우리나라의 다른 업종들의 실적이라든가 우리 경기 침체에서 빠져나오는 속도 등이 앞으로 은행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싸거든요. 근데 어떻게든지 금리 인하로 돌아가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다시 경기가 살아나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으면 이거는 양면성이 굉장히 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금리를 동결하거나 인하하는 그런 구간으로 우리가 들어간다고 봤을 때는 굉장히 이익률 면에서는 조금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만은 다른 흐름에서는 굉장히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의 뭐 시장에서의 판단은 배당주로서의 매력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구간에 들어가고 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평가입니다. 네, 그렇죠. 금융주들 배당주로서의 매력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마을금고발 사태가 우리 지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궁금합니다. 금융환경 전반적으로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까요, 원장님? 지금 뭐 시스템 리스크로는 지금 뭐 넘어갈 가능성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종합대책반을 만들어서 지금 막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굉장히 방어막을 잘 쳐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로 봐서는 전체적인 시장에 어떤 영향은 제한적입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중앙회에서 현금화해야 될 돈이 뭐 지금 연체가 12조가 되는데 그중에서 한 6조 정도는 현금으로 바꿔줘야 지금 이게 풀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면 채권 시장이 교란이 되는 부분들이 그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소화해내느냐가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투자 의견에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포스텍 데일리의 최양호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후 2부에서는 급락하는 종목들을 구조하는 코너와 오늘장 베팅할 종목을 제시해 드리는 코너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부까지도 저희 방송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